내용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영상을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 세 개 다 1, 2, 3번 다 알아둬라. 절제는 모든 계급에 필요하다. 세 개 다 별표입니다. 통치자는 모든 덕을 다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정의는 뭐가 정의라고? 지용, 절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정의입니다. 되잖니? 그리고 이 정의는 정의로운 국가도 될 수 있고 정의로운 개인도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뭐 요 내용입니다. 국가 3계급설, 타고난 성향 자질에 따라 통치자 방위의 생명대로 나누고. 근데 이게 자질은 선천적인 거지만 직업이 태어나는 즉시 하는 건 아니에요. 20살에 시험 치고 40살에 시험 친다 그랬지. 그래서 소수의 철인 통치자가 방위자 계급의 조력을 받은 행정을 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타고난 능력을 강조했다고 타고난 신분을 주자는 건 아니다. 안에까지 공유하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는 계급 간의 위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뭐 역할 교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노동을 육체노동보다 우위해줬다. 뭐랑 다르지? 동양 철학에서는 아까 맹자든 순자든 계급 간 우열을 인정했지만 직업 간 우열을 인정 안 했지. 모든 직업은 노신자든 노력자든 다 동등하게 본 거야. 근데 여기는 통치자가 더 우월하다고 본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지배재산의 수호자가 재산 공유했다는 것은 무항산 유항심이랑 똑같아요. 맹자도 얘는 계급은 인정하지만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거는 청렴해야 된다고 했지. 무항산 유항심의 뜻이 뭐니 나야? 무항산이면 유항심이다. 얘는 가진 게 없더라도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통치자가 돼야 된다고요. 플라톤도 똑같아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거는 사비 사용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유재산 어차피 없으면 사유적으로 탐을 수가 없지. 내게 없는데 맞죠? 공유재산대로 놓으면 됩니다. 수호자들은. 내려갑시다. 자, 중세 그리스도에는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인간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하느님의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야. 죄를 원래 지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늙고 병들고 출산, 고통, 죽을 때까지 노동한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차원, 우리 노동해야 되는 건 뭐야? 속죄예요, 속죄. 그리고 노동은 그래서 저급한 것이 되고 뭐만 신성한 것이 돼? 성직 활동만 신성한 것이 됩니다. 여기 노동하는 건 내가 벌 받는 거잖아. 죄수가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가지는 거. 그래서 부의 추구,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를 청빈사상이죠. 이거는 빈곤한 게 맑고 빈곤한 사상입니다. 그게 맑은 거예요. 가난한 게. 부는 죄악이 되니까. 근데 자본주의가 딱 발달해. 중세가 끝나면서 뭐 도시 이런 게 만들어져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막 물자가 많이 이동하니까 지중해 중심으로 도시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길드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상업 활동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지. 근데 이런 중세 기독교 논리가 잘 안 먹히겠지.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건 원래 중세 기독교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전통적인 기독교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 교리에 반발하면서 루터가 55개 전반문 내잖아.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래서 루터 다음에 나오니까 칼뱅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뱅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에 대항한다는 뜻이야. 프로테스트 영어 단어 압니까? 무슨 뜻입니까? 프로테스트. 테스트가 말하는 뜻이야. 앞에서 말하는 거. 항의한다는 뜻입니다.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뭐에 항의하는 겁니까? 카톨릭, 보편종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보편종교에 항의하는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는 기존의 직업을 죄악시하는 청빈 사상을 비판해요. 그래서 청부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대가는, 노력의 대가는 내 부는, 내 재산은 정당한 거고 이게 오히려 도덕적인 거, 열심히 일하는 게 도덕적인 거로 본 거지. 이전에 메타가 완전 바뀌었죠. 그럼 당연히 자본가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좀 북쪽 지역으로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북쪽 지역으로 신교가 엄청나게 넓게 퍼져요. 그래서 영국, 유럽 막 이런 쪽에 미국도까지 다 신교죠, 신교. 우리나라도 신교가 더 많이 퍼졌습니다. 미국이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칼뱅이 한 얘기가 밑에 직업 소명설. 직업은 이렇게 뭐였어요? 원죄를 속죄하는 게 노역행위였는데 이제는 신이 내한테 내려주는 소명이야.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신의 부르심, 이 소명이 부를 숫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직업이 신이 나한테 내려주는 부르심이라고, 소명.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신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천직이고 신성한 것이고 기천은 없는 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직만 높은 거였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라 모두가 이제 신이 나한테 내려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 다 신성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구원 예정 이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이 맥락이 왜 나오냐면은 이전에 그걸 이제 처음에 루터가 95조 반박을 썼던 게 그겁니다. 계기가 얘가 면죄부라는 걸 받았어요. 너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혹시나 죄를 지었다가도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가 지옥불에 떨어질 거를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불체하게 걸렸단 말이야. 여기 루터가 반박하면서 95개 반박을 하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 면죄부를 가지고 지옥에 가고 안 가고가 정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거 혹은 구원을 안 받을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게 예정설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왜 우리가 어차피 내가 노력하든 노력 안 하든 어차피 지옥에 가거나 뭐 천국에 가거나 그건 정해져 있는데 왜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든 안 하든 직업 어디 가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근데 그게 내가 어딘지는 지금 모르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잖아. 근데 내 직업이라는 거는 신이 내려주신 신성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는 거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못 파는 이해가 아니? 내가 이게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티켓은 아니지만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할수록 나는 원래 천국에 갈 놈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해야겠지 그럼. 그래서 청부 사상이고 자본가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제 또 그거를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구원 예정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미 신에 예정되어 있는데 직업적 성공은 구원이나 수단의 결정 이것도 주의해라. 직업적 성공을 한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야.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현세적 증표이자 자기 확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야 내가 그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동시에 이 가톨릭이 1000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되게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팔아서 뭘 지으려고 하면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 성당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괜찮지? 지금 돌아가고 있니 혹시? 나이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고 막 돈 막 집착하고 이런 거 보면 교회가 너무 타락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발로 여기 나온 것처럼 긍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북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런 거 기독교 윤리 하면서 나오는 건 되게 긍욕적인 사고관이 발달합니다. 특히나 청교도들이 막 되게 긍욕주의이기 때문에 청교도예요. 청교도. 괜찮지? 그래서 이웃사랑 신에 대한 헌신, 근면, 선실, 검소한 생활 이런 걸 얘기할 거고 부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청부 사상이 대조할 겁니다. 하지만 이웃사랑 목적이고 세속적 목적은 아니다. 이런 건 나오진 않겠다. 그리고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 이름인데 칼뱅의 연장선상이야. 이런 책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자본주의는 조금 이따가 등장할 거예요. 아직 종교개혁, 산업혁명은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할 거거든.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나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에 나오고. 근데 자본주의가 도래했을 때 이전에 그 청교도 윤리가 정신이 자본주의의 그 발달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책이 이 책이야. 요 사람 이름보다 요 책 이름 나오면은 이거 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얘기하는구나. 그 청부 사상이나 직업 소명설이나 예정설 같은 걸 강조하는 책이구나. 그런 맥락이구나라는 건 이해하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근면 절약, 성실, 금욕과 같은 청교도 정신이 부의 축적을 정당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막스 베버 이 책에 썼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여기 완전 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요 이제 자본주의가 18세기에 딱 벌어졌습니다. 18세기에 딱 자본주의가 벌어졌을 때 자본가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시민들이었어. 이전에는 1, 2, 3 구체대 앙시앙 레짐,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뜨린 그 앙시앙 레짐으로서는 1, 2, 3신분이 있었죠. 1신분이 성직자고 2신분이 귀족이고 3신분이 시민이었잖아. 근데 이 시민이 이전에는 지주나 자본가나 농민이나 다 그냥 노동자나 다 시민이었다고. 근데 딱 그 혁명으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랑 같은 시민이 돼도 힘을 가진 사람이랑 못 가진 사람이 좀 더 나눠질 거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가 계급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힘을 못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인 거지. 그리고 자본가 계급을 이제 옹호하는 논리가 나야지. 이게 착취하고 있잖아. 노동자는 이제 굉장히 그거 얘기했니? 원페니 시덥이라든가 어린이 노동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 안 했니?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니? 아니 짧게 합시다. 엄청나게 되게 살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 하면서 생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게 돈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농경지가 다 계속 사라져.
목축지도 계속 사라지고 농경지도 계속 사라져가지고 농민들이나 그리고 목축하는 그 목축민들이 살 데가 없어요. 다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어나가지고 그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천지에 깔린 게 다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서로 먹고 살려고 임금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임금이 쌌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다고. 하루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그 이상 일을 했다는 거야.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빵 조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잠도 그 대여섯 시간 자는데 그 외에 이렇게 책상 이런 거 길게 앉는데 가지고 1,000원 내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줄에 기대서 잤습니다. 아침 되면 줄 끊었어요. 일어나. 그리고 어린이 노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 어린들이 임금이 비싸잖아. 그래서 어린이들 값싼 돈 주고 막 탄광이나 굴뚝 청소 이런 걸 무대로 했다고요. 사실 그 면직물 노동업자의 그 40%가 어린이 노동이에요.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근데 자본가들은 이걸 정당화해야 되니까 자본주의, 아까 말했던 프로테스탄트 논리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자본주의인데 이 힘든 자본가들 입장을 대변할 뭔가의 사상이 무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중에서 처음에는 사회주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잘 나갔던 사회주의 분파가 뭐다? 그게 공산주의. 즉시 공산주의.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이 자본주의식 공장제 분업, 그게 뭐라고 아까? 용어 기억해라. 마르크스 키워드입니다. 매뉴팩처를 부정합니다. 이게 공장제 분업이에요. 괜찮지? 그리고 노동이 지금 사람이 뭐야? 노동의 수단이 된 거지. 돈 버는 수단이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유리되었다 그래요.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노동은 전 근대의 노동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예술활동 비슷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생산하는 건 뭐예요? 강의지. 그래서 생산물이 원래 사람을 정의해 주거든요. 나는 강의를 함으로써 강사가 되는 거고 조각가는 조각을 함으로써 조각가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예전에는 생산물하고 그 생산자가 하나의 일체화돼 있었어요. 왜? 모든 생산물의 전 과정을 그 사람이 감독을 했거든. 신발을 만들 때 이전에는 길드에 소속된 장인들은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 밀창부터 깔창부터 끈이랑 요 가죽이랑 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이 혼자 만들었다고. 그래서 신발이라는 걸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요 시기가 되면 어때? 매뉴팩처 시대가 되면 어때요? 얘는 밑창만 계속 넣어요. 밑창만 넣고 얘는 끈만 계속 묶어. 그리고 얘는 가죽만 여기 계속 덧대는 거지. 그러면 생산물을 만들었는데 그 생산물이 내가 만든 생산물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게 공장의 일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하고 인간이 소외돼요. 이걸 인간 소외라고 하죠. 이런 용어도 기억해야 돼. 막스 키워드가. 자, 유적 존재라는 건 이거는 무리 유자입니다. 인간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간 종이라면 다 이게 그 영장류 할 때 그 유자야. 무리 유자입니다. 모든 인간 종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유적 특징이야. 그러니까 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유적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그 어떤 게 유적 존재야?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유적 존재를 증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막스의 말입니다. 괜찮니? 근데 원래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던 그 인간이 이 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어떻게 됐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했어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자, 노동의 본질은 물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오직 여기 유물론은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설명. 왜 유물론이냐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왜 유물론이냐면 이전까지는 그 관념론이라 가지고 이전의 시대에는 관념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나 제도나 정신이나 종교나 법이나 이런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 이제 비판하는 거죠. 왜 자본주의 시대는 물질이 중요한 시대니까. 그래서 오직 유자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그 유자야.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건 뭐야? 하부구조야. 상부구조가 아니고 생산 수단, 경제력, 물품 이런 게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해서 유물론입니다. 괜찮니? 이것도 막스 키워드 중 하나야. 그리고 아까 유적 존재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 매뉴팩처 속 생산력은 올라가지만 노동자들은 따라오고 있니? 괜찮니? 2번 주체성을 상실해가고 생산수단에 종속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뭐가 됐다? 불구자가 되었어. 이전까지는 이걸 통해 자아를 실현했거든요. 노동을 통해서. 이게 취미활동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이 막스의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극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생산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취미 활동처럼 우리가 뭔가 취미로 조각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게 이상 사회라고 본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구장인 거야. 괜찮지? 그래서 노동자는 끊임없이 착취당하며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있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자본주의 사회 현실. 그래서 공산주의 사례가 이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노동자가 불구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고대는 생산수단이 뭐였다? 노동력이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세가 된 거지. 중세는 생산수단이 뭐였다? 토지였어요. 토지에서 이제 밑에 있던 농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민혁명 했잖아. 왕 목으셨잖아요. 영국 왕 목 데려다 날라가고 제임스 2세, 프랑스 왕 루이 16세 목 날라가고 했잖아. 그래서 자 이제 시민들이 다시 지배계이 돼가지고 자본가랑 프롤레타리아가 나눠진 거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도 뭐라? 왕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그래서 빨간 깃발을 휘두르는 거잖아. 피로스. 그래서 빨갱이가 된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돌아갈 거고 그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는 분업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생산수단은 공유화될 거고 그래서 생산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소멸합니다. 계급도 소멸합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안 돼.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는 말 자체가 원래 이론상으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냥 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왜? 그 막스의 이상사회에서는 국가가 소멸해요. 공산주의 그냥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공동체 사회. 국가가 없어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원시 공동체 사회는 생산수단이 없었거든요. 아담 이브 때. 그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지. 그걸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국가는 이제 계급, 신분이 있잖아. 계급이 있잖아. 통치자가 있잖아.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노동 필요에 따라 분배할 건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우리 6단원 저기 뒤에 2단원에 나오는데 정의의 원칙 중에 분배의 원칙이 있었지. 그 중에 우리 통합사회 1학년 때 배웠지. 1학년 때 6단원 정의할 때 뭐 이런 거 배웠죠.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근데 필요에 따른 분배로 가장 이걸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막스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할 거예요. 필요에 따른 분배. 애들 많이 틀리니까 뭔가 되게 N빵처럼 생각하거든요. 사회주의에서 뭐 계급제 이런 거 하니까 N빵이 아니야. N빵이 아니야. 내가 지금 휠체어를 만드는 생산했는데 내가 휠체어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 자전거를 생산하면 자전거를 받을 수 있겠지만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휠체어는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오케이? 마르크스를 줄여서 막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철자는 이렇게 써요. 쓸 때는 마르크스라서. 이 막스 베버랑 구분하세요. 막스 베버랑 위에 나온 사회학자입니다.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넘어갑시다. 능력에 따라 노동, 필요에 따라 분배. 자, 요거 내용 서양 직업과 봅시다. 다시 101페이지. 플라톤,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고유한 덕을 발휘하여 직분에 충실하여 이상국가를 실현한다. 통치자는 긍욕, 절제, 직업윤리 이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중세 기독교, 노동은 원죄에 대한 숙제다. 신이 부과한 것이다. 노역이다. 뭐 이런 거죠. 할매, 직업은 소명이다. 그리고 밑에 성공을 통해 부르축해가는 신의 축복이다. 직업 소명설, 예정설. 마르크스 밑에 원래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다. 율적 존재입니다. 율적 존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하는 노동, 웨딩픽처는 인간 소의 현상을 낳는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밑에는 이렇게 읽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쭉 다음 페이지 직업윤리. 이것도 대충 합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원래 모든 그 기업과 윤리에서 나오는 공통의 책임은 이윤 창출입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잖아. 그럼 어떤 책임이 있냐면 무조건 이윤을 창출해야 돼. 왜냐면 내 밑에 있는 애들 월급 주고 해야 되잖아. 내가 일을 한다는 거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플러스 법 준수,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까지 바라냐면 이 입장이 이제 추가로 뭐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는 건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여해야 되는 입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원과 뭐 인류애를 구현해라 뭐 이런 표현인데 아까 말했던 그 이윤 창출이라는 소극적 책임만 하면 된다는 게 밑에 있는 프리드먼이에요. 소극적 책임. 그래서 기업의 책임 목적은 이윤 극대화뿐이다. 그거 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시장 경제가 왜곡된다. 하지 마라. 기부, 자선행위 이런 거는 의무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그 밑에 오겔에로우는 적극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를 있다는 인정인 건 맞아.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 창조가 불가능하네. 내 이윤을 위해 내가 이윤을 얻는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이윤을 분배하는 게 정당하고 옳고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기부 자선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 물건도 살 거니까 이윤 극대화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공통점 하나 더라. 공통점. 이거 왠지 그 보게 내려오는 적극적 책임 인정했으니까 이런 거 인정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소극적인 부분은 둘 다 인정하는 거야. 공통점 1번 시장 경제체제를 인정할 거고요. 그리고 불법적 이윤 추구,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 추구해야지. 그 불법적 이윤 추구를 반대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소극 책임 인정할 거고. 사실 다 소극적 책임입니다. 요 세 개는 인정한다. 자 밑에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부패 청년 방지. 이런 거는 뭐 부패,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걸 행위를 말하고요. 문제는 개인 권리를 침해할 거고, 뭐 사회적 비용은 늘어난다. 어쩌고 저쩌고. 밑에 청렴은 정량용어 봅시다. 유고 뭐 멸사봉고 이런 거 보세요. 뜻만 알아보자. 멸사봉고 뜻이 뭐예요? 멸사봉고. 사적인 걸 멸하고, 내 사익 추구는 멸하고, 뭐에 봉사한다고? 공익에 봉사한다고. 그 뜻이고요. 선공사는 공적인 게 뭐죠? 사적인 건 나중이라고. 견리사의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로움을 생각해라. 그리고 의리주종은 의주리종은 의가 주된 것이고 이익은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용어들만 알아두세요. 뜻 정도는 알아둬야 돼. 정량을 봅시다. 자, 절용, 절약, 그다음에 대탐과 소탐 나오는데 대탐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큰 걸 탐 좋은 거면 대탐은 애들이 대탐이라고 오씨 크게 탐한다 해가지고 틀렸다고 그러거든.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탐관오리가 부정부패하는 그게 소탐이고요. 작은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명예를 얻고 뭔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걸 바라는 게 큰 걸 바라는 거예요. 대탐은 추구해야 돼. 이해가지? 그리고 염리와 탐리라고 하는데 염리라는 단어가 아니죠. 청렴한 관리를 염리라고 합니다. 대탐은 좋은 거임 되겠죠. 그리고 플라톤 아까 막 재산 공유 이런 거 강조한 거고 청렴해야 된다는 거죠. 사유재산이 없는 거죠. 아까 수호자 계급은 내보고 막 넘어갑시다. 이거 보면 알 거고 넘어간다. 자 사회 적용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 재작년에 했어요. 사회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넘어가고 근로자 윤리, 기업가 윤리, 전문직 윤리 넘어가서 혼자 공부해라.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여기는 60페이지고 112페이지 펼치시고 112페이지 사회윤리, 개인윤리만 봅시다. 자, 니부어만 합니다. 니부어가 책 쓴 이름이 있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니부어가 이 책 쓸 때 아이히만이라는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얘는 나치 밑에 있던 그 뭐 철도 수송 관리자인가 보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합시다 그냥. 쉬는 시간 없습니다. 한 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철도 수송 관리자였는데 얘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배했잖아. 재판정에 섰어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 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얘는 이웃 사람들에 되게 친절하고 가족한테는 자상한 아버지였던 거지. 그걸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뽀가 보기에 얘는 막 엄청난 유대인들을 그 철도 수송 관리자니까 다 그 뭐 생화학 실험실 이런 데 보내고 수용소에 쳐놓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대악마여야 되는데 실제로 말하는 거 보니까 막 조금 어눌하고 억울해 보이고 막 나는 죄가 없다고 막 정당하다고 이렇게 막 억울하게 변론하는 거 보니까 별로 나쁜 사람 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회 제도가 문제라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심은 개인 간에는 도덕적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집단과 집단이 되면은 나는 내 개인, 내 집단,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한 아버지고 자상한 아버지잖아. 근데 내가 친절한 사람이고 자상한 아버지 되려면 이 사람들한테 자상하게 들으면 남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둘이 싸우면 잔인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집단의 이기심은 그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지극히 낮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래서 니부어는 뭘 강조하겠어 그러면? 사회 제도, 법적 절차, 그리고 세력 균형 이런 걸 얘기할 거거든. 이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은 한쪽이 한쪽으로 막 침입해가지고 그런 무자비한 저지를 수 되고 유대인이 정확히 그런 거죠. 전쟁 났을 때 한쪽이 학살을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막 국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런 게 좀 줄 거라고 본 거예요. 이런 내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분배 정의 봅시다. 그리고 뭐 60페이지에 일단 분배적 정의 두 개 봅시다.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있죠. 결과적 정의는
옆에 설명 보면 단일 독립된 기준에 따라 분배된 정의로운 결과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 딱 분배가 제대로 된 상태면 정의로운 사회인 거예요. 자, 절대적 평등은 아까 말했던 N빵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건 약간 부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휠체어 주자는 거잖아. 현실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실제로 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 그걸 아무도 추구하진 않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 필요 없는 사람한테 휠체어 주자는 건데. 아이패드 좀. 그래. 왜? 수연이가 쌤 보고 싶대요. 조금 이따 봅시다. 한 시간 있다가. 자.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까 누구 했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했어요. 요 용어를 기억해라. 자주 나온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필요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막스 엄청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애초에 이게 모든 이제 생산이 엄청 극대화하고 자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요 공산 사회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물건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를 밑에 먼저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둘로 나눌 거예요. 이런 거 했니 나연아 혹시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씨,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윤리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정의 파트에서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이 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일리스토텔레스로 읽습니다. 일리스토텔레스. 무슨 얘기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의의 두 가지야. 그리고 일반적 정의는 되게 간단해. 준법 정신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정의로운 거야. 괜찮지? 그리고 특수적 정의는 세 개로 나뉘는데 분배, 교라고 교환적 정의, 교정적 정의. 설명 써놓고 보세요. 근데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무슨 이게 세 개 다 비례를 추구하는 거거든. 무슨 비례인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분배는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해주는 거야. 업적에 따라 분배해 주는 거. 근데 여기는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해요. 기하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곱하기 나누기죠.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1의 2를 하면 3원씩 받아. 2의 2를 하면 얼마 주는 게 정답인가요? 6의 6을 주는 게 3을 일하면 9를 주는 거.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 곱하기 거고요. 교환적 정의, 교정적 정의는 뭐냐면 교환은 내가 뭐가 100원어치를 줬으면 100원어치만큼 물건을 받는 게 정당하다는 거야. 이거는 줄은 만큼 늘어나는 거지. 내가 100원을 준 거잖아. 그만큼 똑같이 100원만큼 내가 받아올 거면 동등해지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는 산술적 비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로 물품을 교환할 때가 교환적 정의고, 교정적 정의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해를 입히고, 내가 뭐 남한테 이제 뭔가를 좋은 일을 해줬어. 그럼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산술적 비례야. 괜찮지? 그 내용이고, 뭐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이것도 용어 기억해놔. 분배적 정의에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거기만 밑줄 쳐놓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할 때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다시 올라가서 능력에 따른 분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 기하학적 비례 하잖아. 능력에 따른 분배이고. 그리고 효용, 공리주의는 얼마나 이득이 많이 나는가, 이득을 많이 나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죠. 이런 거 공리주의라고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절차적 정의가 밑에 롤스랑 노직이랑 나옵니다. 롤스는 공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면은 정의로운 거다. 노직은 소유권을 획득하는 절차. 내가 노동을 해서 뭔가를 취득했어. 그 노동을 하는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면, 그래서 물건을 뭐 훔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 뭔가를 획득했다면 그 권리는 옳은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직 같은 경우. 괜찮지? 좀 넘기고 롤스부터 일단 봅시다. 롤스 법칙 세 가지 기억하시고 노직 법칙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롤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 1학년 통합사회 배울 때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 나눠서 배웠거든요. 자유주의자로 들어가요.
개인을 공동체보다 조금 더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원칙이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나와. 왜 얘가 절차적 정의로 들어가면 이 정의의 원칙, 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는 결과라면 정의로운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예요.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배일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거거든. 그래서 이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 어디가 강점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평등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뭘 강조하는 거야?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노력을 작게 하는 사람이 있지. 자유롭게 내버려 준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해. 근데 이 불평등은 옳은 거다, 나쁜 거다? 괜찮은 거다, 나쁜 거다?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괜찮은 거야. 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원칙이야.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기회균등의 원칙은 뭐냐면 이미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때문에 계급이 나눴어요. 상위 계급이 있고 하위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위 계급에 있는데 상위 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라. 그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돼요. 상위 계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돼요.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초에 불평등을 인정해. 근데 내가 노력해서 이 상위 계급으로 이거 애초에 노력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 노력해서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이 불평등은 괜찮아. 정의로운 불평등이야.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 차등의 원칙. 이거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차등의 원칙은 가민아 이거 뭐니? 차등의 원칙. 이 용어 알아야지.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그렇지. 수혜자에게 뭐를 최대 이익. 그렇지. 좋아요.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야. 최소 수혜자는 누가 최소 수혜자입니까? 뜻이 뭐야? 최소 수혜자. 제일 조금 많은 뭐를? 이익을 혜택. 최소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 그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은 누구야? 소수자. 못 사는 사람. 사회적 약자입니다. 근데 걔네들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자. 이건 뭐니? 가장 큰 이익을 주자는 거 걔네들한테. 제일 많은 복지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상위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사회라면 그 불평등해도 괜찮아. 이거면 정당한 불평등이야, 정의로운 불평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롤스에서 하는 거야. 괜찮니? 우리 외울 때는 평등하게 2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간다고 외우세요. 평등의 원칙이죠. 평등하게 기차 타고 어디로? 얘는 무슨 주의자라? 자유주의자잖아. 그래서 결국은 지향점이 어디야? 자유야, 자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평등하게 다 같이 기차 타고 어디? 자유의 나라. 괜찮죠? 이렇게 외웁니다. 노직은 그냥 쉽습니다.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인데 취득은 내가 얻는 거죠. 취득. 그 다음에 이전은 남한테 줄 수도 있다고. 근데 취득할 때 내가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아서 훔친 게 아니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이게 둘 다 자유주의, 노직도 자유주의고 롤스도 자유주의자인데 가끔씩 이런 식의 이게 통합사의 문제긴 한데 가끔씩 그 윤사의 생존에 나오긴 하더라. 롤스가 여기 있고 노직이 여기 있어요. A, B, C 이런 거 문제 자주 나오죠. A는 뭐가 나오고 B는 뭐가 C는 뭐가 들어가겠니? 자, 복지제도로 들어가야 돼. A 들어가야 돼. A. 노직은 최소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최소 국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야경 국가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야경 국가 뜻이 뭐예요, 나요? 야경 국가. 밤에 경비 나서는 국가라고. 맞지? 그러면 여기는 뭐 공익보다 사익의 추구를 공익보다 사익을 중시한다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자유주의자니까 둘 다. 이거 자유주의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고. 자, 그럼 C는 뭐가 들어가겠니?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개인의 소유권을 불가침적인 모습으로 본다. 그런 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노직 문제는 한 번 놓고 와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죠. 국가 자체를 부정한 거거나 혹은 국가의 역할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거는 맞아 틀려. 아니야. 왜냐면 최소 국가라는 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업무는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야경 국가 뜻이 밤에 경비 나서는 거잖아. 그래서 치안과 국방은 국가의 역할로 인정했어요.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치안을 제대로 유지를 안 해주면 내 소유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
대신에 최소한의 역할만 이 치안과 국방의 역할만 제한한 거죠. 최소 국가. 근데 롤스는 그게 아니지. 이게 최소수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넓혀야 되는 거고 얘는 복지 국가고 이해가지? 그런 내용이고 교재 내용으로 갑시다. 112페이지. 아씨 지금 쌤. 오케이 근데 어. 저희 아저씨이 로직 자유지상주의라는데 자유지상주의. 자유 뭐?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자죠. 왜? 개인의 소유권 같은 거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권에 얘는 둘 다 자유주의자야. 그래서 B가 나오는 거지. 둘 다 자유주의자인데 얘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게 정당화되려면 이 불평등이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그냥 추구하는 게 정당화되려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제도니까. 그래야 정당화된다 그랬잖아. 이 두 가지가 이 원칙이 지켜져야. 그리고 이것도 1원칙과 2원칙이 충돌할 때 만약에 복지제도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랑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뭘 우선해야 돼? 1원칙 우선해야 돼. 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기도 질문 나온다. 괜찮지?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라는 거는 이 2원칙의 역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얘는 오직 최소한의 역할만 인정하는 거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거니까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같이 언급하면서 하면 좋으니까. 자 다시 돌아갑시다. 또 왈처까지만. 왈처는 이거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 결과적 정의로 분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따로 빼놨습니다. 왈처. 교재에 있어요. 교재 밑에 다원적 정의라고 하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나오죠. 다원적 정의라고 써요. 다원적. 이게 그냥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왈처 이렇게 왈처잖아. 왈처. 그래서 외울 때 그냥 다왈처 정의 그리고 다원적 정의니까 다왈처 정의. 왈처 용어 나오면 다원적 정의야. 뭔 내용이냐면 이거는 현대사회가 되게 복잡화됐지. 그리고 되게 규모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졌죠. 그래서 각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여러 분야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업적이든 능력이든 하나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는 무조건 필요에 따라서만 분배를 하라 그랬고 그게 정의로운 거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라 그런 거지.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 하나였는데 근데 현대사회가 복잡화됐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따로따로 볼 때 이거를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왈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원적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뭘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적용하면 어때? 아니지. 의료 서비스는 다 이게 막 많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긴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 의료 서비스는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 뭐에 따라 분배를 해야겠니? 얘는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건강이 막 위급하고 막 돌아가실 것 같은 사람한테 가장 의료 서비스가 많이 집중돼야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경제적 영역이나 혹은 경제적 영역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로 하자는 거죠. 업적에 따른 분배로.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사회를 재화를 분배해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한 게 왈처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키워드 외워라.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혹은 다원적 정의로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복합평등의 실험 강조 다원적 정의 어쩌고 넘어갑시다. 책을 한번 읽어보자. 112페이지. 분배 정의 3개 있고요. 절대적 평등, 업적, 능력, 필요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업적, 능력, 필요는 저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옆에 롤스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고 원초적 입장에 별말 안 쳤나. 113페이지 원초적 입장. 자, 얘는 만장일치해서 완벽한 서로가 다 동의한 절차에 따르면은 이 분배의 원칙은 정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가상의 상황이고 비역사적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설적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법안을 제안할 거야. 자, 앞으로는 상속세는 100% 다 상속을 다 하기 때문에 상속은 못 받아요. 상속세를 국가에서 100%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긍정하겠니? 그치. 너네는 부모님한테 받을 자산이 조금 있잖아. 근데 이제 엄청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찬성할 수도 있겠지. 반대로 상속세를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다.
라고 해도 그것도 조금 우리 좀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에 좀 보태야지. 그렇지. 그래서 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서는 합의를 해도 제대로 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기 어려워요.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냐면 전부 다 무지의 비율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까먹었어. 혹은 내가 조금 있다가 뭔가로 태어날 건데 내가 뭘로 태어날지를 몰라요.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뭐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재산 막 천조 부자라서 상속세가 어마무지가 많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막 거지라 가지고 상속세가 하면 이제 상속을 한도 못 받는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아무것도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원칙에 합의할 수가 있어. 두 가지 원칙. 왜? 모두가 이게 경쟁해서 노력해서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하지만 그 불평등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잖아. 사회적 약자가 그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동의할 거라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괜찮니? 그게 원초적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원초적 입장의 상황은 무지의 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고 따르세요. 자기가 이런 원칙에 합의를 할 거는 내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때 거지로 태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두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태어날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의 원칙에 동의한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상생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고 무지의 배일을 쓴 상태에서 합의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 가장 상황 원초적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가정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평등한 정의, 자유의 원칙, 철학의 원칙, 기회의 원칙. 노직 넘어갑니다. 자유지상주의, 최소국가만의 정. 최소국가가 야경국가예요. 대사님 넘어갑니다. 완처 밑에 복합평등으로 정의, 복합평등의 실현 강조하고 다양적 정의고요. 읽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교정적 정의입니다. 넘어갑시다. 여기 페이지 다시 61페이지. 여기 내용이 좀 어려워. 칸트 동해주의적 응보주의라고 하는데 동등성의 원리 혹은 뭐 응보주의 관점 눈에는 응보주의라는 거는 동등성의 원리라는 거는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남에게도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합시다. 일단은 이게 다 살인에 대한 처벌 문제거든요. 살인. 이 살인에 대해서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칸트는 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 벤담 얘는 중립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베카리아랑 루소냐 이렇게 나오죠. 루소는 반대 입장일 겁니다. 이 정도만 미리 깔아두고 봅시다. 자, 칸트가 근데 사형제에 반대했는데 왜 사형제에 찬성했는데 왜 찬성했는지 봅시다. 동일주의 응보주의니까 남이 나를 피해를 입었잖아.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인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줘야 되는 게 응보주의야. 그래서 얘는 살인에는 사형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게 똑같은 게 남의 목숨을 빼앗는 거에 똑같은 거는 목숨을 앗는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정법명령서의 형벌이다. 자, 형벌은 범죄가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가해져야 된다. 정법명령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칸트 키워드인데 칸트는 도덕 법칙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도덕 법칙. 이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반대되는 의미의 법칙. 자, 해가 뜨는 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 여기에 조건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있으면 해가 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뜨는 거예요. 항상 뜨는 거예요. 어떤 때만 되는 게 아니고. 도덕 법칙도 당연히 항상 무조건문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명령을 정원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정원 명령 형식으로 제시돼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응보주의 이거 했니? 칸트 했잖아. 네. 너도 했지 않냐? 칸트 두 가지 뭐 있어요? 보편주의 정식이랑 인격주의 정식이랑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게 인격주의 정식이고 내 행위의 규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를 행하게 해라. 이게 보편주의 정식이었잖아. 그 두 개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칸트 했네. 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씨. 야, 너 저번 주에 시험 치지 않았네, 칸트는? 시험만 쳤죠. 공부는 안 해요. 영상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유튜브 거기 영상 지금까지 쭉 찍은 거 있거든. 좀 보세요. 시간 되면은.
자, 그리고 인격 존중으로 사용제. 이게 좀 특이한 파트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여기 밑에 인격 존중으로 사용제. 자,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는 성고를 받더라도 생득적 인격성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시민적 인격성이 상실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소가 되잖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요. 그리고 뭐 내가 여기서 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투표권 같은 거. 이해가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투표권 행사할 수 없잖아. 내 시민적 권리는 말소되는 거지. 근데 뭐의 인격성은 있다. 생득적 인격성은 사라지지 않아. 왜? 인간이니까.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해가니? 이것도 구분해라. 생득성 인격성, 모든 인격성이 말소된다는 틀린 선지야. 자, 그리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받은 성관에 아무런 인격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적 인격성을 보유한다도 틀린 선지입니다. 둘 다 비켜주시고. 그리고 자율적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 이건 뭔 얘기냐면 동등성의 원리잖아. 근데 내가 동물이면은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했을 때 그걸 똑같이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수업제가 뭐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내 침대에 똥을 싸. 그러면 응보주의 원리로 내가 그 강아지 집에다가 똥을 싸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이 대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동등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동물이면 동등성의 원리를 뭐 동물 또 이게 엉덩이 몇 대 때리고 말겠지, 맞지?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했으면 똑같이 돌려주는 게 이 사람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동해부복 원칙이고 밑에 공적 이성 어쩌고 넘어가고 이 마지막 줄 위에 보자. 살인자는 죄책감 등 이것도 죄책감 등 극심한 인격적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해방시켜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형제 시키는 건 찬성하는 논리를 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고 이 사람이 인간을 존중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살인을 해가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람의 그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게 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게 옳다라는 입장인 것이.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루소입니다. 루소. 자, 이거 사회 계약론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 시간 나오면 봅시다. 몇 분까지 우리? 30분까지. 20분? 조금 할 수 있겠다. 너는 이거 하고 가세요, 미나. 3회 2단원까지만 하고 가면 되고. 얘는 3회 2단원까지만 시험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얘는 다 들어가. 너는 남아서 뭐 나랑 같이 하고 동실 때까지 합시다. 자, 벤담의 교정적 정의. 루소. 자, 공리주의 법의 공리주의 입장인데 시민 전체의 의지. 이거 사회 계약론할 때도 나옵니다. 루소는 일반 의지가 키워드야.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국가는 뭐를 따르는 의지인 거야? 사회 계약은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고 이게 특수 의지의 총합은 아니라는 거, 개인 이익의 총합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사회계약의 기본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인데 반대로 내가 이 계약을 했잖아. 이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뭔가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내가 이 규칙에 따르기로 같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 근데 이 사회계약의 내용 안에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근데 내가 지금 살인을 했으면 나는 그 규칙을 먼저 어긴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계약의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선빵을 쳤으니까 국가가 나를 사형에 처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기꺼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 얘기야. 사형 구성이 개인의 사회계약시에 국가의 생명권을 양도했다. 사형제가 성립했고 그래서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어쩌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나는 사회계약을 어긴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적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선지가 이거 수능 선지에 나왔습니다. 수능 선지에. 평가원 선지에 나왔습니다. 평가원 선지에 나왔습니다.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적으로 보장된다. O야 X야.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적으로 보장된다. X. O입니다. O.
이 조건이란 건 뭐냐면 계약 위반이 없을 때 그 조건에 하나여 생명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약을 어기면은 얘는 생명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어. 괜찮죠? 그래서 호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벤담의 교정적 종입니다. 얘는 중도적 입장인데 공리주의는 뭐가 짱이에요 항상. 그지? 공리의 원리 뭐예요? 최대 다시 최대 행복. 그래서 최대 행복을 끌려주는 것만이 선이야. 근데 요거를 잠깐만. 어디 정리했지? 저걸로 인한. 그래서 형벌의 강도가 사회적 유용성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그 뭐냐? 형벌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커야.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형벌을 통해서 얻는 해악보다 더 커야 정당화 되는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지. 해악이 더 클 수도 있잖아. 만약에 뭐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데 사회적으로 이걸 보고 뭐 별로 효율성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사회적 찬성 쪽에 가까운 입장인데, 근데 그 약간 글이 좀 중구난방이야 얘는. 이거 일단 요걸 봅시다. 페이지 잠깐만. 저기 114페이지에 처벌의 예방 효과 봅시다. 114페이지에 개념 더하기 자료 채우기 옆에 2번이 있죠. 자, 특수한 예방과 일반적 예방이라고 보입니까? 이 처벌의 예방 효과 두 가지인데, 특수한 예방은 뭐냐면 범죄자가 느끼게 되는 두려움, 그래서 재범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입니다.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거예요. 범죄자를. 근데 일반적 예방은 뭐냐면 범죄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훔치면 안 되겠네, 나도 처벌받겠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대상이야?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예방이고, 그러면 특수한 예방 같은 경우는 사용제를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하겠지. 왜? 이게 특수적 예방은 교화가 목적인 거잖아. 처벌을 하는 이유는 얘를 교화시켜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용제를 반대를 해요. 교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사용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사용제만큼 극적인 효과가 없지. 그래서 이 일반적 예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용에 찬성할 거야. 어쩌고 이익 증진. 근데 공리주의에서는 둘 다 얘기를 하거든요. 특수한 예방과 일반적 예방을 둘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중립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 마지막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넘어가고 특수한 예방.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베카리아의 교정 중이 사용자 반대고요. 얘는 듀얼 코어입니다. 듀얼 코어. 이도류야. 이도류. 공리주의적 입장도 있고 사회계약적 입장도 있어요. 사회계약은 이후에 나온 사람인데 공리주의보다는 먼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그 논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공리주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 공리를 기여할 때만 정당화하고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알마 공자의 계약 교화에 있고요. 얘는 좀 특이한데 형벌을 주는 건데 형벌 입장은 인정해. 형벌 인정 안 하는데 얘가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사회적 효용성이 더 크게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되게 일시적이잖아. 한 번 딱 충격을 주고 맞는데 여기 정신노역형은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 다 보이는데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강화문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막 출근하면서 얘가 뭐 밭을 가는 거나 뭐 물건을 계속 만드는 노역형을 당하는 거를 보면서 출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범인 쟤는 범죄 저지르러 저러고 있구나, 나는 절대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네, 이거를 평생 시킨다고. 이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고심을 사형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니? 그리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요 사형제는 되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계약 입장에서는 아까는 반대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얘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생명권을 양도했잖아, 국가에. 근데 그 양도한 거를 얘가 어겼기 때문에 얘는 계약을 어겼으니까 국가에 사형에 대해도 된다는 거죠, 로스 입장은. 근데 얘는 반대예요. 생명권을 양도 안 해. 그냥 우리 생명권을 지키려고 사실은 그 국가를 만든 건데 어떻게든 이건 계약 내용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지금 임의로 처벌할 수가 없어.
사회개혁 내용이 다른 겁니다. 루소랑. 자, 재현 법정 중에 일반 의사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세요. 일반 의지는 루소고요. 일반 의사는 데카리아입니다. 둘 다 제너럴 윌인데 약간 번역하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땡깁니다. 왜냐면 일반 의사랑 이게 키워드로 삼을 수 있잖아.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일반 의사라고 하면 데카리아고요. 일반 의지로 하면 루소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베카리아 밑에 두 번째 줄 봅시다.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계약 내용의 생명권 양도는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살인을 금지하는 일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부정의한 거고, 이거는 사형은 국민에 대해 국가가 전쟁이자 법을 등자한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쭉 3단원인데 너는 집에 가라. 20분 남았습니다. 네. 사회계약론은 어려워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따로 안 읽겠습니다. 뒤에 넘어가고. 이것만 해도 잘한 거니까 사회계약론부터 봅시다. 제일 67페이지 펴거든요. 저 사회계약론 작년에도 있어요. 작년에 했니? 저 윤사였어요. 아, 이거 대충 알긴 알겠네요. 이게 근데 여기도 생률에서도 고난이도 파트도 나와가지고 먼저 보고 갑시다. 홉스, 로크, 루소. 인간과는 성악설, 성무성악설, 성악설을 봤죠.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만만투 성악설이니까 되게 인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로크는 평화로운 상태이긴 한데 비교적 불안전한 평화 상태입니다. 이런 표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선조에 나옵니다. 자, 루소는 뭐가 나쁜 거냐면 인간은 성선설이죠. 인간은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선해. 뭐가 나쁘냐면 사유재산이 나쁜 겁니다. 네, 세 개로 구분하세요. 자, 자연 상태가 있고 사회 상태가 있는데 이 사회 상태가 두 개로 나눠요. 사유재산이 등장하고 난 상태의 사회 상태와 이 사유재산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사회계약을 맺은 후인 사회 상태로 나눠요. 그래서 얘는 나쁜 거예요. 사유재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한 중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혼란한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계약 상태의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자, 자유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했지만 사유재산 등장이 불평등할 겁니다. 자, 요 내용도 세부 내용이 이게 다 킬링 파트야. 읽어보세요, 혼자. 이 다 중요한 내용, 헷갈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국가 형성. 자, 홉스는 어떤 단어를 표현하냐면 이 사회 계약을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로운 약속, 이게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약속. 그리고 이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뭘 만든다? 리바이어던. 이거 바다 괴물이죠.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을 보면 안에 다 이렇게 삼지창 들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지팡이 든 엄청 큰 괴물인데 이게 다 비늘이거든요. 비늘이 사람 얼굴이에요. 가까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바다 괴물, 엄청난 권력, 큰 힘, 그게 리바이어던인 거지. 그걸 다른 말로 커먼웰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커먼웰스는 일반 권력이라는 뜻이야. 일반 부, 이게 커먼이 일반적이고 권력이 웰스가 부, 재산 이런 거잖아. 그래서 공통 권력, 지금 연 연방을 커먼웰스로 번역을 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국가라는 뜻입니다. 국가. 리바이어던이냐 그래서 국가라든가 커먼웰스라든가 홉스 키워드를 쓰여요. 자, 그리고 로크는 신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전부 다 막 넘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자연 상태에서 왜 자연 상태가 평화롭지만 혼란한 상태냐면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 거냐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거든. 이 자연권은 보통 생명권, 재산권, 소유권을 얘기해요. 근데 생명권, 재산권 하나 더 뭐지? 생명, 자유권, 재산권. 생명, 자유, 재산권을 얘기하는데 이 자연권 안에 처벌권이 포함돼. 내가 내 재산권 있잖아. 그럼 내 재산권이 침해당해. 남이 내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도 자연권에 속합니다. 처벌권까지.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권을 남용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불안정하더라고. 그래서 처벌권을 넘겨요. 뭘 세워서? 입법부를 세워서. 이거 키워드입니다. 입법부를 세워서 입법부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믿고 여기 아까 이제 홉스 같은 경우는 믿음의 약속이었고 여기는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성한다? 입법부를 구성해요. 입법부한테 맡길 거예요. 자, 그리고 루소는 일반 의지 혹은 보편 의지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고 이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게 이제 사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연적 자유라는 걸 우리가 근데 그 자연적 자유의 상태가 사유 재산 때문에 불평등해졌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차원의 자유로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적 자유라고 합니다. 사회 계약,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불가능해졌어. 사유생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서 시민적 자유를 누리는 형태로 다른 자유 형태로 전환돼요. 괜찮죠? 이런 거 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상적 손실에 봅시다. 홉스는 절대 군주주의입니다. 전제 군주제. 이거 절대 군주의 역할을 인정했지. 얘네한테 준 거잖아. 강제력을 가지고. 얘가 통치하라고. 그래서 바다 괴물이 된 거죠. 전제 군주제고요. 로크는 입법부한테 준다 그랬어. 대의민주제, 대의민주제. 그래서 의회 중심적 입법군주제. 얘는 이권 분립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세요. 루소는 그 권력이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나 분할이 가능해 안 해요. 루소는 권력의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어. 왜냐면 직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 내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남한테 주면 안 돼요. 주권이든 그 기본권이든. 근데 여기는 처벌권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주고 그리고 둘로 얘가 함부로 또 권력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둘로 나눠요. 이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는 뭐냐면 의회가 주예요. 입법부 권력을 위탁하는 의회가 주고 그리고 아직까지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얘가 권력이 없지는 않은데 대신에 허수아비 군주로 세워요.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입헌 군주제예요. 이거는 행정을 하는 거는 군주의 역할로 남겨주는데 뭘 따라라? 의회에서 만든 헌법을 따라라 얘기해요. 로크입니다. 로크. 그래서 이권 분립이고 입법부와 집행부를 분리한다도 로크 키워드입니다. 이거 작년에 많이 했죠 이런 거. 윤사도 이 정도 나오나? 나는데 까먹었어요. 다시 공부하십시오. 좋아요. 근데 자, 루소도 입법권 있지 않나요? 입법권은 있는데 이거 직접 민주주의라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거야. 입법부 있지. 입법부 있는데 권리는 양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그 분할 혹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주권은. 그게 조금 달라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그냥 대의민주제 형태를 띠는 거고 이상적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를 본 거지. 입법부가 있긴 있죠. 입법부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그 자유의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가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의사의 표현인 겁니다. 이해가니? 주권은 입법권에만 한정되는 건 없는 거예요. 주권 뭐라고? 다시. 주권은 입법권에만 한정이 된대요. 누가? 루소. 입법권에만 한정이 돼. 그런 말은 없는데. 주권 침탈시. 여기 쓴 프린트에 있어. 어디. 여기 주권은 입법권에만 한정이 된대요. 루소가 주권은 입법권에만 한정이 되고 주권자인 회사의 권한을 정부에 유명한다. 아 여기 입법권이 주권은 입법권에만 한정되고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고 네. 입법권에만 한정되고 없지만 이게 일반 의지에 따르는 거야. 입법권 여기 입법권은 그 여기는 위탁한 거를 내 권리를 남한테 맡긴 건데 여기 그 루소의 일반 의지는 우리 전체의 의지야. 그러니까 입법부가 우리 전체의 의지야. 법을 따르는 게 나의 의사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주권 침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주권이 입법부에 있다는 겁니다. 루소 의사는 내 자체가 입법부. 그러니까 입법부가 우리 의지 자체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직접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공화제를 이상적인 국가로 볼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자, 그리고 저항권은 홉스는 제한적 인정입니다. 제한적 인정. 애초에 이 자연권을 양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권을 지키려고 기본권을 이제 위탁을 한 거야. 근데 내 최초 목적인 생명권을 위협한다? 그거는 이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래서 제한적 인정인데 생명권 침탈 시에는 이것도 근데 절대군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게 로크처럼 이런 적극적인 저항은 아니고 그냥 내가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로 몸을 피신한다 같은 소극적 저항이야. 이게 저항권이고 로크 같은 경우는 적극적 인정입니다. 신탁을 위반했다 그러면 갈아엎어도 돼요. 그래서 저항권 일부 신탁 위반 시 적극적 인정을 하고 루소 같은 거는 주권은 침해되면 안 됩니다. 주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의지를 침해하는 정부는 역시 그 저항권의 대상이 돼요. 똑같은 제한적 인정이긴 한데 루소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야. 롭스는 되게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권 양도는 홉스 같은 경우는 생명권만 제외하고 전부 양도합니다. 전면 양도. 생명권은 너무 중요하니까 저항권의 요소도 되고 이걸 지키려고 그 애초에 사회계획을 맺은 거죠. 그리고 로크는 일부 양도한, 이제 홉스는 생명권 제외한 전부를 양도하는 거고 로크는 일부 집행권만 양도합니다. 아까 말했던 법을 세울 수 있는 권리 그런 거. 입법권, 그다음에 집행권,
집행권인데 입법, 사법, 처벌권을 포함하는 개념이 집행권이야. 그 일부를 양도한다 국가에.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는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직접 민주주의니까. 맞죠? 내 일반 의지한테 양도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일반 의지가 우리 자신이야. 그래서 모든 힘과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데 내한테 양도하는 거야. 나한테. 투 자기 자신이죠. 이해가지? 그럼 이게 양보하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주는 건데 뭐 일반 의지한테 주는 거거든. 국가에 주는 건데 그게 나한테 주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전부 양도입니다. 모든 걸 다 권한을 다 줘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자신, 우리 그 자체인 거지.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인 거죠. 자, 그리고 생명권 양도. 홉스는 생명권 양도는 안 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로크도 생명권 양도 안 해. 근데 루소는 왜? 나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주는 거. 위에 보면 모든 힘과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돼? 사형제도 돼. 아까 말했죠. 로스는 사형제 된다고. 애초에 그 사형제가 생명권까지 일반 의지 양도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 인정이 되는 거고. 자, 입법권 양도는 홉스는 생명권 빼고 다 주는 거니까 맞고요. 로크는 입법권 양도한 거, 이게 애초에 입법권을 양도한 거지. 집행권 안에 입법권이 들어가니까 양도한 거 맞고요. 루소는 입법권 양도 안 합니다. 이거 모든 힘과 권리인데 자기 자신에게 입법권 양도 주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주권은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그랬거든. 입법권도 양도 안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생명. 홉스는 생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생명권 침탈하면 제한적으로 저항권도 인정했고, 로크는 재산입니다. 재산. 그리고 루소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뭐 이런 거 정도 이 정도 뉘앙스가 나온다 하면은 홉스, 로크, 루소, 로크 모르면 되고요. 공통은 만장일치입니다. 세 개 다 만장일치로 한 거야. 로크가 세 개 다 만장일치인데 로크만 기억하세요. 명시적 동의랑 묵시적 동의라는 용어가 나오면 로크입니다. 사회계약이 어려워요. 여기 제일 모의고사 제일 킬링 파트입니다. 자, 명시적 동의는 뭐냐면 내가 이 나라에 내가 전입을 온다고 생각해. 혹은 주민등록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서울시에 있다가 부천시로 가면 부천시에다가 그걸 하잖아. 여기 이제 등록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이 부천시 규율에 따르겠다입니다. 뭐 일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국적을 취득하잖아. 한국 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명시적 동의예요. 근데 명시적 동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명확한 거고 내가 근데 여기 계속 살고 있잖아. 살고 있고 내가 딴 데로 내가 여기 법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떠나야겠지. 근데 안 떠나고 여기 계속 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 법에 따르겠다는 묵시적 동의라도 한 걸로 봅니다. 이해가니? 그게 묵시적 동의고 사회 계약에 내가 이 사회에 남아 있으면 이 사회 계약에 만장일치로 묵시적 동의라도 한 거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리고 인간은 세 명 다 이상적인 존재로 보고 주권은 세 명 다 양도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주권의 용어가 달라. 홉스의 주권은 주권자가 군주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이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나눠줄 수 없는 거야. 군주를 절대만족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로크, 루소의 주권자는 시민이 주권자고 세 명 다 주권의 양도는 안 돼. 기타. 로크는 생명 재산은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한 개념이고, 루소의 일반 의지가 전체 의지가 아니고 특수 의지의 종합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쌤, 여기. 홉스는 저항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거 옛날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거 어디 거냐? 쌤이 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고 요새 문제 풀이는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되게 조금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제한적 인정이라고 본 거야. 생명권 침탈할 시에는 도망갈 수 있다. 이 홉스 책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걸 그냥 저항권을 인정했구나 보는 건데 예전에는 그것도 부정했거든요. 근데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내신이니까. 내신에서 인정 안 했다고 하시면 인정 안 했다고 써야 됩니다. 괜찮니? 다시 이거 했으니까 그래도 5분 정도 남았는데 앞에 내용 짧게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사회 너무 많은데요? 너네 범위가 미쳤다니까? 애초에 1시간 반 동안 이걸 끝낼 수가 없어 원래는. 대충 하는 겁니다. 다 넘어가고 있잖아 이제. 마음이 아픈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너네만 따로 봐줄 시간이 없다 사실. 그러니까 그 자료 만들고 이런 게 좀 통합사회도 하고 윤사도 하고 생윤도 하고 말하니까. 자, 시민윤리 페이지요. 프린트 64페이지.
국가권이 정당성인데 유교는 천명사상이고요. 군주가 통치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이거는 야 민본주의랑 민주주의랑 무슨 차이입니까? 민본주의랑 민주주의랑 민주주의 민본 국민이 근본이래. 맞아 이거는 국민이 주인이 된다. 무슨 차이냐고. 통치권이 누가 있어요 여기는? 왕이 있고 여기는 시민. 시민들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 창출되는 주체고. 그래서 여기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반면에 여기는 부정할 거예요. 이거 동양에서 뭐 민본주의야, 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가 너무 틀려요. 주권은 군주가 있는 거고 대신에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넘어가고 플라톤 계속했습니다. 철인 정치, 나머지는 복종하는 것이 정의다. 소크라테스는 혜택론에 붙일 거라는 혜택론. 그리고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본성론. 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국가 권위를 왜 정당성을 가집니까? 국가가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뭐 혜택, 뭐 출생, 양육, 교육 이런 걸 받아가고 있으니까 국가의 법알의 약세기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걸 나중에 휴음이 휴음은 뺍시다. 넘어가자. 안 배웠지 휴음. 넘어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론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공동체주의 윤리지. 이거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동윤리. 저번 시간에 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동윤리 공동체를 강조했다. 이 맥킨타이어로 계승됐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적어두세요. 나와 있을 건데 아마 최상의 공동체다. 최상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이거 그거만 있는 거 아니고 국가만 있는 거 아니고 가족이나 마을이나 이거 다 공동체지.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가족보다 더 큰 개념인 마을보다 더 큰 개념인 국가에서 최고로 좋은 뭐랄까 인간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의 덕은 공동체로부터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뭐야?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 최상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 좋은 삶이었죠. 덕에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인 국가에 따르는 것도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는 이상하나 의무는 당연한 겁니다. 정당한 거야. 국가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정당성을 가집니다. 통치의 정당성. 괜찮죠? 넘어가고 이 국가 속에서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극적 행복은 뭐냐면 정치 활동하는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세요. 필요 없고 넘어갑시다. 자, 사회 계약론 동의론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리주의, 국가 권위를 받을 때 최대다수 최종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국가가 잘 굴러가는 게 모두의 공리를 증진시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거를 막 하면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사회주의 요소이 낮아지니까요. 롤스, 원초적 상황에서 모두가 합의를 했죠. 아까 뭐였어요? 절차적 정의,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 저 뒤에 넘어가서 시민불복종을 미리 마지막 페이지 68페이지. 시민복종 아직 안 했죠? 네. 이게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시민복종은 일단 소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소로라는 사람이 양심을 기준으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당한 법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윤리.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양심에 그르치는 경우라면은 불복종해도 그게 괜찮다라고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소로 처음에 기준이 뭐야? 양심이야. 멕시코 전쟁이 부당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일단 좀 되게 러프하고 약간 좀 그냥 대충 만든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롤스가 엄청 세련되게 발전시켰어요. 밑에 나오는 거 있죠.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 법에 대한 충실성 내의를 유지하고 채용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런 거 다 롤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 롤스의 키워드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롤스가 얘기하는 완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법과 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시민불복종 할 필요가 없지. 법이 모두 정당한 법이니까. 그리고 완전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그 시민불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이런 걸 한다 그래도 고쳐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되냐면 대체로 법이 다 정의로운데 일부 부정의한 법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정의의 원칙을 해치는 그런 사회에서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아까 1원칙 뭐였어? 롤스의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 기회균 등의 원칙 차 등의 원칙이죠. 요까지만 하자. 자 평등한 자유 어떤 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 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배하는 법률 혹은 제도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돼요. 뭐가 빠졌어?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뭐였어? 차원적으로 복지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거 복지제도. 근데 복지제도 읽어보시되고요.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페이지. 있어야 되는데. 어딨지? 129페이지. 질문이 있어서에 밑주십시오. 질문이 있어서 별표 주십시오. 시민불복종 혼자 공부하세요. 물으면 질문하시고 개념 어렵게 나옵니다. 네. 질문이 있어요. 롤스가 차등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에 근거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자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 정책이지. 근데 복지 정책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무나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어디 뭐 대체로는 뭐 괜찮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되게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겠지. 다 이거 불복종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거를 다 무분별하게 내버려두면 얘네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차등의 원칙에 비해서는 이 두 개의 정형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시대에 따라 이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봤어. 그럼 명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넓고 포괄적이고 뭐 좀 구체적이 아니니까 이거는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혼자서 공부를 해줄게요. 내용이 많지. 너네가 좀 범위가 많아.